네, 온 국민의 이목이 몰려있던 국정농단 사태, 그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종훈 실장님, 오늘 재판 2시 10분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2시 10분에 이제 재판장들이 입정을 하면 그다음에 2시 10분 다 이제 앉고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하고 피고인의 참석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한 조목조목 물론 다 읽는 건 아닙니다. 요점만 읽더라도 굉장히 지금 분량이 많으므로 조목조목 그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어떤 결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13개 혐의가 있었는데 2시간 1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2시 10분에 시작하면 4시 넘어서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 그러니까 선고 형량과 관련한 결론이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피고인 박근혜를 몇 년형에 처한다. 뭐 이 주문 부분일 텐데 이거는 그럼 재판 마지막에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략 뭐 한 4시쯤 이후 정도 지금 이제 예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쭉 하실지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대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 4시 이후가 되면 아마 그 주문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모두 넉 대의 카메라가 417호 법정에 설치가 되고요. 이 가운데 한 대는 전체 재판정을 비춰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판결문을 읽는 재판관을 원샷이라고 하죠. 한 사람만 모습을 쭉 비춰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작 중요한 지금 피고인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증인들도 없고요. 관련된 그 내용들은 뭐 저희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모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라고 보기엔 좀 어폐는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이제 민사소송 피고 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예전에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걸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내는 게 아니라 나 개인 도태우로 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는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든 소송을 할 때 소송 요건을 판단하고 이게 소송거리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소송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신청한 사람 또는 원고의 주장이 옳으냐 그냐 이걸 판단하는 2단계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하라는 얘기는 아예 이제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자막에도 잠시 나왔는데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선고를 생중계 허용할지 안 허용할지 하는 거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권한으로 소송 지휘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해달라 말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각하를 한 거고, 그러면 사실 각하하면 끝 해도 되거든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야, 소송 대상 안 돼. 그런데 어제 이제 재판부 좀 친절히 설명을 했죠.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거리는 안 되는데 각하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옳으냐 그러면 내가 한번 판단 한번 해줄게 하고 또 판단을 해준 겁니다. 거기서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뭐 피고인의 이익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굉장히 큰 것이다. 그리고 적법절자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이게 1심이란 건 다 알고 있다. 1심이 최종심이 아니라 2심 있고 대법원 있고 나중에 확정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1심뿐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개한다고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어서 박 전 대통령도 지장 찍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서 다시 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재판이 이렇게 공개되기를 원치는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이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대목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했다기보다 국선 변호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의향을 묻는 편지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듯이 쓰고 도장을 찍고
듣고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그렇게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그걸 강행하지 않았냐, 공개를. 이 대목이 사실은 오늘 법원이 굉장히 바리케이드 치고 하는 어떤 이유 자체가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더 열광적으로 오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지금 바리케이드 치고 굉장히 그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떻게 무죄 그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만천하에 혐의 내용까지 다 공개하느냐는 게 이제 그 친박들의 주장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어떤 그런 의견도 그렇고 또 친박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은 어쨌든 1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생중계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뭐 전혀 교감이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명분을 좀 부여하는 그런 그 차원의 일로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불출석을 이제 하기로 결정은 이제 제가 보기엔 진즉에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혹시 이제 불출석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이 뭐 좀 그래도 재판부에 나와서 이렇게 좀 선고하는 그 자리에 좀 나와도 좀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제 비난 여론도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친박 단체들이 오늘 이제 대규모 시위가 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좀 부여를 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망신 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겠느냐 재판정에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좀 쌓기 위한 그런 그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재판부의 면면도 궁금한데 최순실 씨 1심 맡았던 재판정이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형사합의 22부입니다. 이 형사합의 22부가 사실은 2016년도 이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가장 굵직한 그런 그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이 재판만 계속 맡고 있어요. 근데 김세훈 판사 같은 경우 최순실 이 1심 선고도 직접 22부화 했고 김세훈 판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굉장히 뭐 유치원 선생님이다 이런 어떤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친절했다는 거죠. 친절했다는 게 뭐냐면 그 이전부터 그렇게 알려진 게 이 법원이 익숙하지 않은 증인이나 혹은 피고인들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진행으로 조목조목 이건 이런 어떤 진행이다 저런 진행이다라고 알려주면서 특히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다시피 좀 불쑥불쑥 발언을 많이 하고 또 발언의 요점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를 계속 주어서 나중에 최순실 씨가 재판장한테 김세훈 부장판사한테 특별히 고마움도 표시할 정도로 충분히 증인이나 혹은 피고인들의 어떤 그런 방어권 내지는 증인 기회를 많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김세윤 재판장 같은 경우는 외유 내강형이라고 또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 형량은 어떻습니까? 형량 좀 세죠. 김수현 부장. 저는 사실 김수현 부장판사 재판 몇 번 제가 들어간 적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얘기를 해놓는데 근데 일종의 변호사나 착시 효과거든요. 예.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재판장이 말 다 들어주고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대감을 주고. 그럼요 인간이기 네. 때문에 변호사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런데 사실 형량 받아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거기서 해프닝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친절했어요. 근데 사실은 형량이나 이런 거 보면 최순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단호한 형량이 나왔죠. 그리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제일 놀란 건 장시호 씨거든요. 구형보다 더 많이 그럼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 같은 경우 대부분이 아마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검찰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장시호 씨 변호인, 담당 검사, 저희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번에 1심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실제로 뭐 석방도 됐고 중간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안 하고 그런데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형량이 사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합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가운데 이제 재판장이 있지만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석 판사들도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인사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 다른 데로 못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기수 어린 판사들이 가거든요. 배석 판사니까 지방법 배석 판사니까. 그렇죠. 중앙지법의 형사 합의 배석을 한다라는 거는 법원에서 사실은 실력을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법조인에서
이제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중앙지법 배속 받아서 중앙지법 형사 합의 배석 가능하려면 두 가지 있어야 된다. 실력은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게 체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남자들을 무조건 보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스갯소리죠. 왜냐하면 너무 업무가 강하기 때문에 이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보면은 지금 한 배석 판사는 지금 뭐 이렇게 뭐죠? 이게 계속 인사가 발령 안 돼서 3년째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하다가 중간에 이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인 판사 분량이 같은 너무 경우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근데 그 좌판사, 우판사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저기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 있습니다. 네. 주심을 돌아가면서 해요. 예. 재판장이 주심일 때가 있고 좌배석이 주심일 때가 있고 우배석이 주심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사건, 나사건, 다사건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보면은 되는. 이건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건 아마 재판장이 주심일 사건일 거로 보입니다. 제가 아직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재판장이 있고 주심 판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심이기 때문에 기록 정리나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고등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면 대부분 재판장이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세 명 합의부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재판장하고 주심 판사가 아닌 나머지 배석 판사 사실 큰 원래 롤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주심하는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워낙 큰 사건이고 아마 형사 22배 거의 이것만 전담하고 다른 사건 지금 다 다른 쪽으로 배당이 됐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사실 주심 판사가 아닌 판사들도 이 업무를 굉장히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네, 오늘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또 이곳이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좀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미 2번 거쳐갔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뭐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아마 4번째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거쳐가신 분들이 네. 다 이제 이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재판 장소로 지금 이제 뭐 그동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국민의 눈길을 좀 끄네요.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TV 이제 생중계를 하는데 일단 뭐 피고인이 없잖아요. 피고인이 없는 상태라서 피고인을 비춘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쭉 재판장만 비춰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넘게 계속.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원이 사실 TV 중계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방송사 카메라가 가면 방송사 카메라 감독님들이 계시고 방송사에 부조종실 있으니까 거기서 뭐 PD가 이렇게 1번 카메라 떴다, 2번 카메라 떴다, 풀샷 잡았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카메라 워킹이란 거를. 근데 지금은 보니까 법원에서 방송사 중계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 네. 이왕 할 거면 사실 대표 방송사 하나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공공방송 안 했습니다. 외부에서 카메라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HD 카메라를 네. 빌려와서 4개를 지금 화면 보시면 설치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게 주정을 하는 감독님들은 안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화면으로 송출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1번, 2번, 3번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잡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탄핵 심판 때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을 주로 잡고 예. 이른바 풀샷이라고 하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또 그런 것도 좀 보여주긴 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간 짧았는데 지금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주구장창 뭐 김수영 부장판사 얼굴만 잡을 수도 없고 네. 고정돼 있는 세 카메라 중에서 누군가 그래도 최종 송출하기 전에 이게 좀 뭐랄까요? 디렉팅이라고 디렉팅 하는 그러죠. 사람들은 네.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비추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주로 그래도 1번 카메라가 법대를 많이 잡아주겠죠.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한테는 판결문 내용은 어떻게 알려줘요? 뭐 TV 보고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구치소 나와서 듣고 이제 거기서 판결을 주는데 아마 이건 지금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치소를 통해서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요? 그렇죠. 전체 하면 500페이지 되는 걸 전체 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도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오늘 1심 선고를 볼 수 있나 했더니 또 구치소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구치소 안에서 탈입전 시청은 녹화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대는 사실 2시부터 4시는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생중계를 하더라도 그것만 뭐 당신의 재판이니까 뭐 이렇게 시청하세요라고 허락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재판부에서 뭐 빠른 송달로 구치소에 보내면 구치소에서 아마 받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구치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뭐 그냥 구형량으로만 대충 따져도 뭐 지금 한 30년, 20년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는 교도소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돼야죠. 지금 1심이잖아요. 예. 네. 1심이니까 아직은 대법 판결 법적으로는 날 때까지는 법적으로는 무죄 상태인 거죠. 법적으로는 무죄 예. 추정 원칙이 있어요. 대법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 계속 서울 구치소에 있는 거죠. 서울 구치소에서 남아서 예. 이제 더군다나 재판을- 지금 다른 재판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다른 재판까지. 예.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뭐 지금까지 1심 재판은 아예 출석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럼 2심 재판을 할 때는 구치소에서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계속 이제 그 재판장에 나와서 항소를 하고 그 2심 재판은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항소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항소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옳든 그래도 누구보다도 본인의 기준하고 본인의 명분을 가장 최우시하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본인이 지금 재판을 거부한 이유가 정치 재판인데, 야, 정치 재판에 사법부도 정치화가 됐어. 현 정부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못하겠어. 이게 이제 1심 재판부의 거부한 논리거든요. 그 논리대로 하면 항소심도 정치 재판일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 예. 그러면 항소심도 거부하고 항소 안 하는 게 맞지. 혹시 항소심 재판장은 아닐지도 모르니까 한번 항소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해서 나가다가 항소심 재판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가고 항소심 똑같고만 그럼 안 나가고 라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글쎄요. 그 선택. 그래서 저는 예. 항소조차 안 할 가능성이 저는 그게 옳다 그러다 문제가 예, 아니라 물론, 예, 박 전 예상. 대통령 이제까지 어떤 정치인이 했을 때부터 정치 행위할 때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번에 재판에 임했을 때 어떤 자세나 그 워딩들을 분석을 해보면 저는 항소 안 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아마 두 분의 평론가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 지금 이 재판 거부하는 것이 그냥 재판부가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나는 정치 재판을 하기 때문에 라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큰 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재판이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야 돼. 해법이. 그럼 정치적으로 만약 푼다고 한다면 사실 사면이죠.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한번 역사가 있죠. 그 사면한 역사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했는데 그 사면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선을 맞아서 후보 시절에 사면을 건의합니다. 그때 당시 이인재 의원도 후보로 나와서 이인재 의원도 이 사면을 건의를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선거에 직면해서 사실은 어떤 지역적인 통합 이런 것들 우리가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국민화합, 통합 이런 어떤 명분이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선거 국면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갈등을 풀어보겠다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빨리 형량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게 되면 재판 과정이 계속되므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대법까지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러면 총선 이후를 보는 건데 저 같으면 아니 이왕이면 지방선거 6월 달인데 빨리 이 1심을 그냥 종료를 해서 자기가 일단 선거 때마다 자기 자신이 이슈가 되는 게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예. 네. 저도 좀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걸 할 생각이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선 변호사에게 의존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변호인단을 좀 더 탄탄하게 꾸려서 법적 대응을 계속 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선 변호사들조차도 접견을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예. 이건 결국 법적 대응은 난 이제 더 이상 의미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읽혀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항소를 한들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1심 단계부터 철저하게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그래서 틈을 만들어서 항소심 가서 그 부분을 어찌됐건 무죄로 이제 확정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일단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빨리 형을 확정짓고 특사를 그냥 그나마로 바라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혹시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다음 정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거나 하면 이렇게 특사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오히려 좀 높지 않나. 자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형 선고 다 받고 이렇게 형무소 생활을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다음 한 4년을 그러면 재판 과정에 있다가 그러니까 아니면 교도소에서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면 이제 구치소도 아니고 더 어려운 힘든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해주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 개정안 내용만 봐도 특별 사면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면을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전략을 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집권 초기에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통령 없습니다. 전부 다 안 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YS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사면했던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죄질이 누가 나쁘냐. 이거 참 좋은 거 비교하는 것도 나쁜 거 비교하는 건 안 좋은 건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인명살상이 많습니다. 비자금도 3천억이에요. 내란 음모입니다. 아무리 박 전 대통령 뇌물이 뭐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그 뇌물 100억이요. 사람 한 명 죽인 거예요. 못 미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내란 음모에 그 두 사람이 결국 구치소 생활, 교도소 생활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올 연말 내년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층에서 아마 사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한다 안 한다는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안 하더라도. 근데 박 전 대통령 하나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건 정치적 결단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기, 특히 이제 본인의 정적을 사면해 주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시절 또 후보 시절부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던 건 일종의 동진 정책이라는 것이거든요.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이 정권이 대구, 경북을 공략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그쪽 사면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영호남 같이 그렇죠. 가자. 네. 그리고 IMF 때문에 국민을 좀 통합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전두환, 노태우 뭘 하겠어요? 근데 박근혜도 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사면에서 내곡동 들어가면 그 앞에 맨날 태극기 있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면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야, 불쌍하잖아. 저기서 맨날 몸도 안 좋다는데 불쌍한데 사면해주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강렬하게 정치 재판이라고 항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싶어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조기 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사면을 받고 싶으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그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지 전 그거는 의문이에요. 예, 상당히 지금 멀리까지 가셔서 얘기를 하셔서 선거나 사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뭐 지금 그게 적절치 않다는 건 압니다만 여쭤보시길래. 예, 그렇죠. 저는 이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은 사면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량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년형을 다투고 있다. 그래서 5년 받지 않고 1년을 받겠다는 뜻은 3년 이내로 줄여서 내가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형을 받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다툴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30년입니다. 네. 30년에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20년에서 30년 사이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지 예상이 않습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6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20년이냐 30년이냐를 갖고 다툴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아하. 형량에 대한 문제로 얘기한다면 예. 최소한 내가 3년 이내까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법까지 아마 누구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량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치는 생물이죠. 지금 현재 집권 초기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만약 하게 되는 어떤 계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그런데 사면이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네. 해서 그냥 원칙적으로 따지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내 유죄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도 그 역사적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특사를 겨냥해서 항소를 포기한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계 인사들도 그래. 예. 그때 이제 나온다는 아예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대법원까지 안 가고 2심에서 뭐 끝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뭐 약간 이렇게 서로 뭐 약간 계산된, 뭐 사전 예. 이제 뭐 교감하에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이 이제 된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압박을 하든 또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화해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특사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정책 판단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두 분 이제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제 말씀이시긴 한데, 저는 이제 국면이 좀 많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국민적 과제기도 하고 또 관심사기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몰입해서 하지만 이 시점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결국 이제 국민 대통합, 국민 화합 이런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그 시기가 이제 총선 시기가 이제 또 맞물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차기 대권이 또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이제 중도 내지는 뭐 어찌됐건 보수표를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한 이제 행보들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측면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같이 고공행진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네, 1심 선고나 이렇게 사면 이야기까지 좀 깊게 나누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현행법을 찾아보니까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하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연장된 거죠. 그때 이제 새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은 거거든요. 6개월 남겨두고 사실은 원칙 이제 석방을 하는 건데 새로 이제 검찰에서 다른 혐의로 그렇죠. 다른 혐의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별도 논란이 좀 사안에 있었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에 A, B, C, D 이 5개가 이제 죄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았고요.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하고 20일 동안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가지고 기소할 때는 몇 가지 혐의가 더 추가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E, F 혐의가 추가돼서 네, 기소했다고 봅시다. 근데 검찰이 그때 야, 이 기소한 거 지금 재판 중에 이 F는 영장에 포함 안 됐어. 그러니까 새로 발부받을게. 이렇게 발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장이 된 거죠. 추가 기소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유영하면서도 그래서 그때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 이건 정치 재판이야. 이렇게 하고 재판 거부가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재판 거부의 가장 큰 거는 본인들의 전략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재판을 길게 끌고 구속기한 연장됐을 때 불구속으로 바꾼 다음에 대법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늘려나가다 보면 뭐 굳이 사면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지금 그 전략이 좀 잘못이 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을 뭐 대거 신청해가지고 지연 전술을 썼잖아요. 네. 그게 과연 잘한 건지 지금 현점에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과도하게 증인 신청을 한다거나 그러고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좀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서 1심 선고를 좀 빨리 받았더라면. 그리고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갔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형량을 조금 더 줄이는 데도 보탬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구속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협조가 본인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죠. 구속 연장을 오히려 하게끔 만든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16개 혐의가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이 돼서 오늘아침 좋은 동수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16개죠. 그래서 중형 선고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뇌물수수가 가장 형량이 높은 혐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선고를 앞두고서는 이게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좀 궁금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선고 날이기 때문에. 예. 공범이에요. 최순실 씨하고 거의 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뇌물 공범이죠. 그다음에 K자는 문제나 공범입니다. 뭐 CJ 오늘 뭐 조은동성 얘기는 네네. 별건이긴 하지만 다 공범이에요.
근데 재판부가 다르면 또 모르 같습니다. 형사 22부예요. 네. 똑같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인데 최순실 씨는 유죄인데 박근혜 대통령 무죄하겠습니까? 같은 재판부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유죄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죠.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만 형량이 최순실 씨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어요. 설이 두 가지입니다. 일설은 뭐냐면 낫다. 최순실 씨보다. 내가 돈 받은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입니다. 이 법정인 중에서 제일 센 게 뇌물이거든요. 뇌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5억 넘으니까. 근데 뇌물에 있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돈 받은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 항상 이 방패를 쓰고 나 안 받았어 이거잖아요. 돈 최순실 씨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물만 놓고 보면 아니 돈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지 돈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중요해. 이거에 낫다라는 거고. 이설은 뭐냐면 그래도 결국 이게 뇌물이든 뭐는 K재단 뭐든 다 국정농단 사건인데 국정농단 사건은 누가 총책임자지? 당시 VIP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야? 어쨌든 거기서 BH에서 다 오케이를 해주고 어쨌든 뒤에 배경이 되니까 최순실 씨가 저러고 다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저거 됐겠어? 누굴 보고 줬겠느냐. 네.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이설입니다. 그럼 더 가중된다는 거죠. 뭘까요? 저는 이설에 한 표를 던지겠어요. 왜 그러냐면 재판부의 성향인 건데 지난 최순실 씨의 판결 이유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 전체적인 국정농단 사건의 큰 그림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의 어떤 역할이나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최순실 씨의 판결 이후에서. 그렇다고 보면 아마 박 전 대통령도 더 중요한 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량에 대해서 뭐 말씀을 이렇게 쉽게 잘 해주시니까 10년을 받았어요 뇌물죄. 그리고 다른 죄는 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죄는 또 10년을 받고요. 그럼 10년, 20년, 10년, 5년 뭐 이렇게 쭉 되면 한 40년, 50년, 60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죄가 딱 있어서 그 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 법의 유기징역은 최대 30년이에요. 가중하면은 이제 5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15년 더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에는 왜냐면 그거 무슨 말씀이냐면 A죄가 있고 B죄가 있고 A죄가 10년짜리 B죄가 20년짜리를 할게요. 그럼 두 개가 30년이 아니라 가중되는 거 반을 제일 중요한 거 20년에다가 가중되는 거 10년 돼 30년이 아니라 10년에 반, 5년 돼서 25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누범 가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년짜리가 누범 가중돼서 40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최대 유기징역이 숫자로만 하면은 한 60년, 70년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그걸 50년 전에서 법에 이제 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50년은 못 넘어가게. 그렇죠. 유기징역을 끊게 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을 쭉 놓고요. 그다음에 제일 센 그냥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센 행에다가 그 다음 거 2분의 1 한 거를 더하고 이게 더합니다. 누범 가중은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전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경이라는 게 법률상 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방조범 감경, 그다음에 심신 미약 감경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장량 감경인 거죠. 불쌍한데 이거. 전직 재판에 대통령인데? 협조 많이 했고. 이분의 이게 법률상 감경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고형이 결정이 돼요. 그 선고형 처단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레인지가 범위가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을 봤을 때는 거기에 가장 더해진다고 하면은 15년이 더해진다. 뭐 45년이죠. 까지. 예. 네.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은 저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구형한 양보다 통상적으로는 좀 낮게 이렇게 선고를 하기 마련인데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그 예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그 장시호 씨 경우처럼 형량을 더 가중해서 처벌할지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저는 이제 의외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세윤 판사 같은 경우에 뭐 장시호 씨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아주 정확하게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철학이랄까.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지만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형량 선고하는 데는 조금 전에 우리 김 변호사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늘 좀 세게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게 했다라기보다는 공정하게 저는 그 형량을 이분이 좀 책정을 하시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당연히 최순실 씨보다는 이제 이게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더 이게 형량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좀 있잖아요. 그런 또 혐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3개 혐의가 지금 최순실 씨하고 겹치는데 11개가 일단 이제 유죄가 나왔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거기 더해서 또 이제 뭐 문체부 공무원 그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인사 네. 개입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고위공직자로서 굉장히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일들을 이제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량을 더 추가할 수밖에 저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원칙주의자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래서 오히려 좀 구형량보다도 좀 더 높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과 관련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로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불출석을 이제 하기로 결정은 이제 제가 보기엔 진즉에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혹시 이제 불출석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이 뭐 좀 그래도 재판부에 나와서 이렇게 좀 선고하는 그 자리에 좀 나와도 좀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제 비난 여론도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친박 단체들이 오늘 이제 대규모 시위가 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좀 부여를 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망신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겠느냐 재판정에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좀 쌓기 위한 그런 그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재판부의 면면도 궁금한데 최순실 씨 1심 맡았던 재판정이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형사합의 22부입니다. 이 형사합의 22부가 사실은 2016년도 이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가장 굵직한 그런 그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이 재판만 계속 맡고 있어요. 근데 김세훈 판사 같은 경우 최순실 이 1심 선고도 직접 22부화했고 김세훈 판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굉장히 뭐 유치원 선생님이다 이런 어떤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친절했다는 거죠. 친절했다는 게 뭐냐면 그 이전부터 그렇게 알려진 게 이 법원이 익숙하지 않은 증인이나 혹은 피고인들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진행으로 조목조목 이건 이런 어떤 진행이다 저런 진행이다라고 알려주면서 특히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다시피 좀 불쑥불쑥 발언을 많이 하고 또 발언의 요점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를 계속 주어서 나중에 최순실 씨가 재판장한테 김세훈 부장판사한테 특별히 고마움도 표시할 정도로 충분히 증인이나 혹은 피고인들의 어떤 그런 방어권 내지는 증인 기회를 많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김세윤 재판장 같은 경우는 외유 내강형이라고 또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 형량은 어떻습니까? 형량 좀 세죠. 김수영 부장. 저는 사실 김수영 부장판사 재판 몇 번 제가 들어간 적 있어요. 근데 결과가 좋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얘기를 해놓는데 그러니까 근데 일종의 변호사나 착시 효과거든요. 예.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재판장이 말 다 들어주고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대감을 주고. 그럼요 인간이기 네. 때문에 변호사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런데 사실 형량 받아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거기서 해프닝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친절했어요. 근데 사실은 형량이나 이런 거 보면 최순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단호한 형량이 나왔죠. 그리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제일 놀란 건 장시호 씨거든요. 구형보다 더 많이 그럼요. 나오고. 그러니까 장시호 씨 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아마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검찰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장시호 씨 변호인, 담당 검사, 저희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번에 1심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실제로 뭐 석방도 됐고 중간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안 하고 그런데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형량이 사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합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가운데 이제 재판장이 있지만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석 판사들도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인사에서도 배제가 되고 그 딴 데로 못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기수 어린 판사들이 가거든요. 배석 판사니까 지방법 배석 판사니까. 그렇죠. 중앙지법의 형사 합의 배석을 한다라는 거는 법원에서 사실은 실력을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법조인에서 이제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중앙지법 배석 받아서 중앙지법 형사 합의 배석 가능하려면 두 가지 있어야 된다. 실력,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체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남자들을 무조건 보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스갯소리죠. 왜냐하면 너무 업무가 강하기 때문에 이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보면은 지금 한 배석 판사는 지금 뭐, 이게 계속 인사가 발령 안 돼서 3년째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하다가 중간에 이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인 판사 분량이 같은 너무 경우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근데 그 좌판사, 우판사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저기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 있습니다. 예. 주심을 돌아가면서 해요. 예.
재판장이 주심일 때가 있고 좌배석이 주심일 때가 있고 우배석이 주심일 때가 있어요. 그럼 가사건, 나사건, 다사건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보면은 되는. 이건 아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건 아마 재판장이 주심일 사건일 거로 보입니다. 제가 아직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재판장이 있고 주심 판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심이기 때문에 기록 정리나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고등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면 대부분 재판장이 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세 명 합의부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도 되는지 모르는데 재판장하고 주심 판사가 아닌 나머지 배석 판사 사실 큰 원래 롤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주심하는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워낙 큰 사건이고 아마 형사 22배 거의 이것만 전담하고 다른 사건 지금 다 다른 쪽으로 배당이 됐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사실 주심 판사가 아닌 판사들도 이 업무를 굉장히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네, 오늘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또 이곳이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좀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이 전직 대통령들이 이미 2번 거쳐갔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아마 4번째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거쳐가신 분들이 네. 다 이제 이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재판 장소로 지금 이제 그동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국민의 눈길을 할까요? 예. 네. 저도 좀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할 생각이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선 변호사에게 의존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변호인단을 좀 더 탄탄하게 꾸려서 법적 대응을 계속 해왔을 것이다. 그런데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선 변호사들조차도 접견을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예. 이건 결국 법적 대응은 난 이제 더 이상 의미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읽혀요. 예. 그런 상태에서 항소를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1심 단계부터 철저하게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그래서 틈을 만들어서 항소심 가서 그 부분을 어찌됐건 무죄로 이제 확정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일단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빨리 형을 확정짓고 특사를 그나마로 바라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혹시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다음 정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거나 하면 이렇게 특사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오히려 좀 높지 않나. 자,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형 선고 다 받고 이렇게 형무소 생활을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한 4년을 그러면 재판 과정에 있다가, 그러니까 아니면 교도소에서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면 이제 구치소도 아니고 더 어려운 힘든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해주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 개정안 내용만 봐도 특별 사면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면을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전략을 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집권 초기에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통령 없습니다. 전부 다 안 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YS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사면했던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죄질이 누가 나쁘냐. 이거 참 좋은 거 비교하는 것과 나쁜 거 비교하는 참 안 좋은 건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인명살상이 많습니다. 비자금도 3천억이에요. 내란 음모입니다. 아무리 박 전 대통령 뇌물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그 뇌물 100억이요. 사람 한 명 죽인 거예요. 못 미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내란 음모에 그 두 사람이 결국 구치소 생활, 교도소 생활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올 연말 내년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층에서 아마 사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한다 안 한다는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안 하더라도. 근데 박 전 대통령 하나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건 정치적 결단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기, 특히 이제 본인의 정적을 사면해 주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시절 또 후보 시절부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던 건 일종의 동진 정책이라는 것이거든요.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이 정권이 대구 경북을 공략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그쪽 사면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영호남 같이 그렇죠. 가자. 네. 그리고 IMF 때문에 국민을 좀 통합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전두환 노태우 뭘 하겠어요? 근데 박근혜도 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사면에서 내곡동 들어가면 그 앞에 맨날 태극기 있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면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야, 불쌍하잖아. 저기서 맨날 몸도 안 좋다는데 불쌍한데 사면해주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강렬하게 정치 재판이라고 항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싶어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조기 사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사면을 받고 싶으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그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지 전 그건 의문이에요. 예, 상당히 지금 멀리까지 가셔서 얘기를 하셔서 선거나 사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뭐 지금 그게 적절치 않다는 건 압니다만 여쭤보시길래. 예, 그렇죠. 저는 이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은 사면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형량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년형을 다투고 있다. 그래서 5년 받지 않고 1년을 받겠다는 뜻은 3년 이내로 줄여서 내가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는 형을 받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다툴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30년입니다. 네. 30년에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20년에서 30년 사이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지 예상이 않습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6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20년이냐 30년이냐를 갖고 다툴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아하. 형량에 대한 문제로 얘기한다면 예. 최소한 내가 3년 이내까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대법까지 아마 누구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량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치는 생물이죠. 지금 현재 집권 초기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만약 하게 되는 어떤 계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그런데 사면이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네. 해서 그냥 원칙적으로 따지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 네, 온 국민의 이목이 몰려있던 국정농단 사태, 그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종훈 실장님, 네네. 그 오늘 재판 2시 10분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네, 2시 그 10분에 과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네, 주시죠. 2시 10분에 이제 재판장들이 입정을 하면 예. 그다음에 2시 10분 다 이제 앉고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하고 피고인의 참석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예. 그때부터 이제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한 조목조목 물론 다 읽는 건 아닙니다. 요점만 읽더라도 예. 굉장히 지금 분량이 많으므로 조목조목 그것과 관련한 재판부의 어떤 결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13개 혐의가 있었는데 2시간 10분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2시 10분에 시작하면 4시 넘어서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 그러니까 선고 형량과 관련한 결론이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피고인 박근혜를 몇 년형에 처한다. 뭐 이 주문 부분일 텐데 이거는 네. 그럼 재판 마지막에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략 뭐 한 4시 좀 이후 정도 지금 네. 이제 예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쭉 하실지에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대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 4시 이후가 되면 아마 그 주문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모두 넉 대의 카메라가 417호 법정에 설치가 되고요. 이 가운데 한 대는 전체 재판정을 비춰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판결문을 읽는 재판관을 원샷이라고 하죠. 한 사람만 모습을 쭉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가장 정작 중요한 지금 피고인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증인들도 없고요. 관련된 그 내용들은 뭐 저희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모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라고 보기엔 좀 어폐는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이제 민사 소송 피고 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예전에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걸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내는 게 아니라 나 개인 도태우로 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고 말하긴 좀 어폐는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든 소송을 할 때 소송 요건을 판단하고, 이게 소송거리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소송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신청한 사람 또는 원고의 주장이 옳으냐 그냐, 이걸 판단하는 2단계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하라는 얘기는 아예 이제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자막에도 잠시 나왔는데,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선고를 생중계 허용할지 안 허용할지 하는 거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권한으로 소송 지휘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해달라 말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이제 각하를 한 거고, 그러면 사실 각하하면 끝 해도 되거든요. 예.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야, 소송 대상 안 돼. 그런데 어제 이제 재판부 좀 친절히 설명을 했죠.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거리는 안 되는데 각하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옳으냐 그러면 내가 한번 판단 한번 해줄게 하고 또 판단을 해준 겁니다. 거기서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뭐 피고인의 이익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굉장히 큰 것이다. 그리고 적법절자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이게 1심이란 건 다 알고 있다. 1심이 최종심이 아니라 2심 있고 대법원 있고 나중에 확정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 1심뿐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공개한다고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이어서 박 전 대통령도 지장 찍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서 다시 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재판이 이렇게 공개되기를 원치는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대목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먼저 했다기보다 국선 변호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의향을 묻는 편지를 보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듯이 쓰고 도장을 찍고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그렇게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그걸 강행하지 않았냐, 공개를. 이 대목이 사실은 오늘 법원이 굉장히 바리케이드 치고 하는 어떤 이유 자체가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더 열광적으로 오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지금 바리케이드 치고 굉장히 그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떻게 무죄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만천하에 혐의 내용까지 다 공개하느냐는 게 이제 그 친박들의 주장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어떤 그런 의견도 그렇고, 또 친박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은 어쨌든 1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생중계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뭐 전혀 교감이 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명분을 좀 부여하는 그런 그 차원의 제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내 유죄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도 그 역사적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특사를 겨냥해서 항소를 포기한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계 인사들도 그래. 예. 그때 이제 나온다는 아예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대법원까지 안 가고 2심에서 뭐 끝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뭐 약간 이렇게 서로 뭐 약간 계산된, 뭐 사전 예. 이제 뭐 교감하에 이제 뭐 그렇게 진행이 이제 된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압박을 하든 또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화해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특사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정책 판단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두 분 지금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제 말씀이시긴 한데, 저는 이제 국면이 좀 많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국민적 과제기도 하고 또 관심사기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몰입해서 하지만,
이 시점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결국 이제 국민 대통합, 국민 화합 이런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그 시기가 이제 총선 시기가 이제 또 맞물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차기 대권이 또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이제 중도 내지는 뭐 어찌됐건 보수표를 일정 부분 확보하기 위한 이제 행보들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측면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특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같이 고공행진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네, 1심 선고나 이렇게 사면 이야기까지 좀 깊게 나누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현행법을 찾아보니까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하죠. 직접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연장된 거죠. 그때 이제 새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은 거거든요. 6개월 남겨두고 사실은 원칙 이제 석방을 하는 건데 새로 이제 검찰에서 다른 혐의로 그렇죠. 다른 혐의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에 A, B, C, D 이 5개가 이제 죄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았고요.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하고 20일 동안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가지고 기소할 때는 몇 가지 혐의가 더 추가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E, F 혐의가 추가돼서 기소했다고 봅시다. 근데 검찰이 그때 야, 이 기소하는 거 지금 재판 중에 E, F는 영장에 포함 안 됐어. 그러니까 새로 발부받을게. 이렇게 발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장이 된 거죠. 추가 기소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유영업에서도 그래서 그때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 이건 정치 재판이야 이렇게 하고 재판 거부가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재판 거부의 가장 큰 거는 본인들의 전략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재판을 길게 끌고 구속기한 연장됐을 때 불구속으로 바꾼 다음에 대법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늘려나가다 보면 뭐 굳이 사면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지금 그 전략이 좀 잘못이 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을 뭐 대거 신청해가지고 지연 전술을 썼잖아요. 네. 그게 과연 잘한 건지 지금 현 시점에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과도하게 증인 신청을 한다거나 그러고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좀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서 1심 선고를 좀 빨리 받았더라면. 그리고 그러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갔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형량을 조금 더 줄이는 데도 보탬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구속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협조가 본인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죠. 구속 연장을 오히려 하게끔 만든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16개 혐의가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이 돼서 오늘아침 좋은 동수석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16개죠. 그래서 중형 선고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뇌물수수가 가장 형량이 높은 혐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선고를 앞두고서는 이게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좀 궁금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선고 날이기 때문에. 예. 공범이에요. 최순실 씨하고 거의 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뇌물 공범이죠. 그다음에 K제는 문제나 공범입니다. 뭐 CJ 오늘 뭐 조은동성 얘기는 별건이긴 하지만 다 공범이에요. 근데 재판부가 다르면 또 같습니다. 형사 22부예요. 네. 똑같은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인데 최순실 씨는 유죄인데 박근혜 대통령 무죄하겠습니까? 같은 재판부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유죄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죠.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만 형량이 최순실 씨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어요. 설이 두 가지입니다. 일설은 뭐냐면 낮다. 최순실 씨보다. 내가 돈 받은 거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입니다. 이 법정인 중에서 제일 센 게 뇌물이거든요. 뇌물 무기징역도는 10년 이상이에요. 5억 넘으니까. 근데 뇌물에 있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돈 받은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 항상 이 방패로 쓰는 나 안 받았어 이거잖아요. 돈 최순실 씨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물만 놓고 보면 아니 돈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지 돈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중요해. 이거 낫다라는 거고. 이설은 뭐냐면 그래도 결국 이게 뇌물이든 뭐는 K재단 뭐든 다 국정농단 사건인데 국정농단 사건은 누가 총책임자지? 당시 VIP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야? 어쨌든 거기서 BH에서 다 오케이를 해주고 어쨌든 뒤에 배경이 되니까 최순실 씨가 저러고 다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던 저거 됐겠어? 누굴 보고 줬겠느냐? 네.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이설입니다. 좀 끄네요.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TV 이제 생중계를 하는데 일단 뭐 피고인이 없잖아요. 피고인이 없는 상태라서 피고인을 비춘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쭉 재판장만 비춰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넘게 계속.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원이 사실 TV 중계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방송사 카메라가 가면 방송사 카메라 감독님들이 계시고 방송사에 부조종실 있으니까 거기서 뭐 PD가 이렇게 1번 카메라 떴다, 2번 카메라 떴다, 풀샷 잡았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카메라 워킹이란 거를. 근데 지금은 보니까 법원에서 방송사 중계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 네. 이왕 할 거면 사실 대표 방송사 하나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공공방 안 했습니다. 외부에서 카메라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HD 카메라를 네. 빌려와서 4개를 지금 화면 보시면 설치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게 주종을 하는 감독님들은 안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화면으로 송출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1번, 2번, 3번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잡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탄핵 심판 때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을 주로 잡고 예. 이른바 풀샷이라고 하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또 그런 것도 좀 보여주긴 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간 짧았는데 지금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주구장창 뭐 김수영 부장판사 얼굴만 잡을 수도 없고 네. 고정돼 있는 세 카메라 중에서 누군가 그래도 최종 송출하기 전에 이게 좀 뭐랄까요? 디렉팅이라고 디렉팅 하는 그러죠. 사람들이 네.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비추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주로 그래도 일본 카메라가 제 법대로 많이 잡아주겠죠.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한테는 판결문 내용은 어떻게 알려줘요? 뭐 TV 보고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구치소 나와서 듣고 이제 거기서 판결을 주는데 아마 이건 지금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치소를 통해서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요? 그렇죠. 전체 하면 500페이지 되는 걸 전체 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도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오늘 1심 선고를 볼 수 있나 했더니 또 구치소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구치소 안에서 텔레비전 시청은 녹화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대는 사실 2시부터 4시는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생중계를 하더라도 그것만 뭐 당신의 재판이니까 뭐 이렇게 시청하세요라고 허락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재판부에서 뭐 빠른 송달로 구치소에 보내면 구치소에서 아마 받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구치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뭐 그냥 구형량으로만 대충 따져도 뭐 지금 한 30년, 20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는 교도소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법원의 판결 확정돼야죠. 지금 1심이잖아요. 예. 네. 1심이니까 아직은 대법 법적으로는 판결 날 때까지는 법적으로는 무죄 상태인 거죠. 법적으로는 예. 무죄 추정 예. 원칙이 있어요. 대법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 계속 서울 구치소에 있는 거죠. 서울 구치소에서 남아서 네. 이제 더군다나 재판을- 지금 다른 재판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다른 재판까지. 예.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뭐 지금까지 1심 재판은 아예 출석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럼 2심 재판을 할 때는 구치소에서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계속 이제 그 재판장에 나와서 항소를 하고 그 2심 재판은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항소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항소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옳든 그래도 누구보다도 본인의 기준하고 본인의 명분을 가장 최우시하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본인이 지금 재판을 거부한 이유가 정치 재판인데 야, 정치 재판에 사법부도 정치화가 됐어. 현 정부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못하겠어. 이게 이제 1심 재판부의 거부한 논리거든요. 그 논리대로 하면 항소심도 정치 재판일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 예. 그러면 항소심도 거부하고 항소 안 하는 게 맞지. 혹시 항소심 재판장은 아닐지도 모르니까 한번 항소 한번 해볼까? 그리고 해서 나가다가 항소심 재판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가고 항소심 똑같고만 그럼 안 나가고 라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글쎄요. 그 선택상 그래서 저는 예. 항소조차 안 할 가능성이 저는 그게 옳다 그러다 문제가 예, 아니라 물론, 예, 박 전 예상 대통령 이제까지 어떤 좀 정치인을 했을 때부터 정치 행위할 때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번에 재판에 임했을 때 어떤 자세나 그 워딩들을 분석을 해보면 저는 항소 안 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은 아마 두 분의 평론가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 지금 이 재판 거부하는 것이 그냥 재판부가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나는 정치 재판을 하기 때문에 라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큰 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재판이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야 돼. 해법이. 그럼 정치적으로 만약 푼다고 한다면
사실 사면이죠.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한번 역사가 있죠. 그 사면한 역사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했는데 그 사면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선을 맞아서 후보 시절에 사면을 건의합니다. 그때 당시 이인재 의원도 후보로 나와서 이인재 의원도 이 사면을 건의를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선거에 직면해서 사실은 어떤 지역적인 통합 이런 것들 우리가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국민화합, 통합 이런 어떤 명분이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선거 국면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갈등을 풀어보겠다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빨리 형량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게 되면 재판 과정이 계속되므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대법까지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러면 총선 이후를 보는 건데 저 같으면 아니 이왕이면 지방선거 6월 달인데 빨리 이 1심을 그냥 종료를 해서 자기가 일단 선거 때마다 자기 자신이 이슈가 되는 게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지